네, 일찍 건축에서 배우는 한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들보와 도리, 즉 대들보 동양, 들보량, 들보보, 동량보, 들보와 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들보량자인데요. 이 량이란 무엇일까요? 네, 마태복음, 누가복음, 기독교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이 그 교훈을 비유로 내린 말이죠. 이 말은 남의 그 사소한 잘못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큰 허물을 보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소한 잘못은 티로 비유가 됩니다. 티는 티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티끌로 작은 잘못을 비유했다면, 이 눈에 금방 보이는 커다란 허물은 들보라는 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들보는 눈에 쉽게 띄는 아주 큰 것을 티에 상대해서 작은 티끌에 상대하는 아주 큰 들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연 들보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전통 가옥 구조를 보면 기둥 위에 이렇게 나무로 천장이나 바닥을 이렇게 견디게 하기 위해 나무가 있습니다. 지붕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로질러서 놓은 큰 나무, 이것을 보 또는 들보라고 합니다. 이 들보는 집안에 있을 때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커다란 나무죠. 그래서 작은 티끌은 보지 못하고 이렇게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작은 티끌은 남의 티끌은 본다라는 비유가 되는 겁니다. 들보는 그 건물의 건축의 그 칸과 칸, 즉 기둥과 기둥 이 사이에 그 두 기둥을 가로질러서 건너질러서 이 돌이라는 나무와는 니은자 모양,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마룻돌이라고 하는 마룻대와는 열십자 모양을 이루는 나무를 우리말로 들보라고 합니다. 대들보는 큰 대자를 써서 큰 들보라는 의미죠. 작은 들보의 하중, 무게를 받기 위하여 이 기둥과 기둥사를 건너지는 커다란 큰 들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한 나라나 집안의 그 운명을 지고 나갈 만큼 짊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을 비유해서 많이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의 대들보 그러면 아주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미죠. 들보는 그 도리와는 니은자, 도리라는 것은 이 석가래를 바치는 중요한 그 나무 부재인데요. 요 도리와 들보는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직각으로 연결되어 있게 되고요. 집안의 한 가운데 중앙에 위치하는 이 마룻대 또는 마룻돌이라고 하는 것과는 열십자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것을 들보 또는 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성균관 향관청 내부의 모습인데요. 그 위에 보이는 가장 큰 기둥과 기둥사를 건너주는 이 큰 나무가 바로 대들보가 되겠습니다. 대들보 위에 있는 또 같은 방향에 있는 것은 요거는 들보입니다. 이 작은 들보의 무게를 하중을 받기 위하여 기둥과 기둥 사이를 건너지는 커다란 들보, 이것이 바로 대들보가 되겠습니다.
한 집안의 대들보라고 하면 이와 같이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 집도 되게 오래된 집인가 보죠? 그 회재 선생의 예. 손자분 설천공이 예. 사시던 집이라고 아, 알려져 여기가요?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행랑채를 제외하고는 큰 손실 없이 500년을 버텨온 튼튼한 집입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것! 이 집에서는 제일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이 대들보가 이렇게 휜 부재를 써서 다 휜 부재를 써가지고 대들보를 만들었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 단순한 공간을 얘가 이렇게 곡선이 하나 들어가면서 엄청 화려해지는 공간이에요. 예. 보물이죠. 이 집의 보물이죠. 이 석가래는 이 집의 보물이죠. 지금은 이런 거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이거는. 어머나, 그럼 아주 귀한 대들보네요. 우리나라 한옥, 양동마을의 이 한옥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그 원목의 모습을 그대로 감추고 있는 이 집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 바로 이 대들보. 한자로 량, 다리량이나 들보량자를 써서 량이라고 합니다. 이 보나 들보는 한자로 다리량 또는 들보량 또는 들보보 또는 들보복 이런 한자들로 표현되는데요. 이 보나 들보라는 말도 아마도 이 들보보자 발음에서 들어올리고 있는 나무 또는 들려있는 보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대들보량자, 들보량자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를 보면 이 대들보량이나 들보량자는 물 숫자와 나무 목자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이 강물을 건너가는 다리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량자의 최초의 모양은 이렇게 물 숫자의 다리, 나무로 만든 다리 형태죠. 이런 의미에서 나중에 물을 건너가듯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건너가는 나무, 이런 들보란 뜻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이 칼도의 양쪽에 점이 붙어 있는 글자는 상처창이라는 한자인데 이 창자가 발음기호 역할을 해서 이 창에서 발음이 량이라는 발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이 물수와 나무목이 뜻을 나타내는 물을 건너가는 나무, 기둥을 건너가는 나무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 한쪽은 소리를 나타내는 형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대들보량자가 물을 건너가는 다리. 근데 이것이 들보란 뜻이 됐다가 또 교량 또는 나라 이름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다 보니까 정확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나무 목자를 한 번 더 왼쪽에 쓴 게 들보량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 우리말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을 완곡하게 이르는 한자성어로 양상군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옛날 후한말에 태구현 현령의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대들보 위에 숨어 있었을 때 이를 눈치챈 그 현령이 자녀들을 불러서 훈계하는 척하며 말한 내용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는 원래부터 악의는 없지만 환경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양상군자도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둑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스스로 대들보에서 내려와서 용서를 빌었다는 이야기지요. 양상군자라는 말에서 양은 들보 량자를 씁니다. 이 한자성어의 뜻을 그대로 풀어보면 들보 위에 군자를 뜻하지만 결국 도둑을 뜻하는 표현이 됐습니다. 원래 이 한자의 발음은 량이지만 여기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돼서 양으로 바뀌었지요. 들보 량자를 쓰는 한자성어 가운데 양상군자와는 전혀 다르게 대단한 인재를 가리키는 표현도 있습니다. 동량지제라는 한자성어인데요. 용마루 동자에 들보 량자를 써서 원래는 기둥과 들보로 쓸만한 제목이라는 뜻이지만
뜻이 확장돼서 결국 한 집안이나 한 나라를 떠받치는 중대한 일을 맡을 만한 인재를 의미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우리말 아나운서 정은승이었습니다. 이 양상군자란 고사성어 설명을 잘 들었죠. 들보 위에 군자라는 의미겠죠. 양상, 들보 위에 임금군 아들잔자는 원래 임금의 아들이란 뜻이지만 덕이 있는 훌륭한 사람, 군자의 의미입니다. 들보 위에 군자, 도둑을 아주 좀 점잖게 완곡하게 이루는 이 진식의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죠. 여기서도 이제 이 들보 위에는 지붕과 들보 사이가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위에 있는 도둑을 양상군자라고 하게 된 겁니다. 진식열전 후한서 진식열전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양상군자라고 진식이 양상군자 도둑을 감화시킨 이야기. 진식의 말을 좀 자세히 보면 불선지인 지인입니다. 미필 본학 스비성선 수지 어차 양상군자자 시. 불선지인 불선 착하지 않은 사람도 미필 본학 반드시 본래부터 악했던 것은 아니며 스비성선 습관으로서 그 본성 성품을 이름가닥에 수지어차 드디어 이렇게 도둑질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 들보 위에 있는 저 군자가 바로 이런 경우이다 라고 이렇게 점잖게 도둑을 꾸짖게 돼서 후대에 이를 양상군자라고 부르게 됐다. 동량지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룻대 동자, 대들보 량자, 그 다음에 어조사 지자, 제목 제자죠. 그래서 동량은 건물의 마룻대와 대들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제목이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마룻대와 대들보로 쓸만한 그런 제목, 집안이나 나라를 떠받치는 가장 중대한 일을 맡을 만한 그런 인재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줄여서 동량이라고도 합니다. 도둑을 때로는 양상군자로 점잖게 높여 부른다. 장차 나라의 동량, 마룻대나 들보가 될 그런 제목이 될 어린이들, 인재가 될 어린이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건축물에서는 대형 붕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방식이 계속 쓰일까요? 정확히 어떻게 설계된 구조고 취약점은 무엇인지 안병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최악의 건축물 붕괴 사고인 1995년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무량판 구조의 무단 설계 변경과 부실 공사 등이 겹치며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 무려 5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1월 공사 중 붕괴에 7명이 죽거나 다친 광주 화정동 아파트도 무량판 구조였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기둥이 지붕을 직접 지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옥을 생각하면 수직의 기둥과 수평의 대들보가 연결되어 있는데 대들보는 지붕의 무게를 분산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이와 달리 무량판은 수평의 대들보 없이 수직의 기둥이 직접 지붕의 무게를 견디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시공이 간단하고 넓은 공간 확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기둥 주변을 단단한 철근 등으로 보강해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붕이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줄줄이 무너지는 펀칭 전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에서도 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항력이 낮은 상태에서 조경공사 등 설계 하중은 초과하는 하중이 작용을 했고 콘크리트 강도도 일부 미달하는. 무량판 구조가 가지는 장점에도 붕괴 사고가 잇따르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안병기입니다. 네, 이 뉴스 기사에 나왔던 무량판. 여기서 이제 량은 바로 들보, 보가 없는 판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무량판 구조. 자, 우리나라 옛집들은 이 앞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좌우가 길고 앞뒤는 좁은 이런 긴 네모골, 이런 걸 장방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긴 네모골의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정면 앞쪽에서 봤을 때는 이 긴 쪽에 지붕 위에 길게 수평으로 놓인 바깥 부분을 우리는 이걸 용마루, 화살표 있는 이 용마루라고 하고요. 이 용마루 안쪽에 건물 안쪽에 마룻돌이 마룻대가 놓여서 그것을 바깥쪽에서는 용마루라고 합니다. 용마루와 마룻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전의 어떤 건물이자 중전의 처소인 통명전입니다. 은과 양이 통하고 하늘에 밝은 빛이 비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지붕이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아요. 이렇게 용마루가 없는 지붕을 무량각 지붕이라고 하는데요. 무량각 지붕의 건물은 왕과 왕비의 침전을 상징해요. 경복궁의 교태전이나 창덕궁의 대조전도 같은 무량각 형태의 지붕입니다. 예, 지금 설명에서 본 창경군 통명전의 같은 경우 무량각 구조. 여기서 량은 바로 이 용마루, 마룻도리가 없는 형태의 구조, 형식의 지붕, 그런 옛집 건물을 말합니다. 이 용마루가 없는 정각이 바로 여기는 지금 경복궁, 근전정 뒤편에 사정전이 있고 그 뒤에 왕의 처소인 강령전, 그리고 그 뒤에 왕비의 처소인 교태전들은 이 두 정각은 바로 용마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무량각 지붕의 형식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경복궁 강령전의 지금 현재 모습인데 용마루에 각진 부분이 없습니다. 강년전에 이 북골도형 경복궁의 그 평면도로 된 옛날 기록을 보면 이 부분이 이런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년전 남북 28척 20 무량가. 강년전은 남북으로 28자이다. 공포는 20 형식이고 무량각이다. 용마루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뉴스에서 봤던 무량판과 이 왕의 처소인 이 건물에 있었던 무량각 지붕, 한자로는 둘 다 무량판, 무량각, 없을무, 들보량자인데요. 무량판에서는 들보가 없는 평판이라는 의미가 됐고요. 무량각 구조에서는, 무량각 지붕에서는 용마루가 없는 정각이라는 겁니다. 양자가 들보나 마룻돌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집 건축을 봤을 때 이런 그 지붕을 받치는 뼈대가 되는 구조를 석가래라고 하는데, 이 석가래를 받치고 있는 것을, 이런 나무 부재를 도리라고 합니다. 지붕의 틀을 만들어주고 지붕을 받쳐주는 석가래를 받치는 도리, 이 도리와 직각으로 얹혀서 건물의 가장 큰 하중을 전체적으로 받는 것이 보호가, 들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보는 방향을 정면에서는 도리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리 방향이라고 하고 옆쪽에 보를 평평히 보게 되는 방향을 측면은 보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면은 도리 방향, 측면은 보 방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균관 기숙사인 동재 건물에 보면 텐마루 위에 이 건축을 보면 지붕을 받치고 있는 석가래가 있고요. 그 석가래를 받치는 나무가 바로 도리 방향, 건물을 정면을 봤을 때 보이는 이 도리가 있고 도리와 직각으로 놓이는 들보가 있고 이것들을 받치는 나무가 바로 기둥이 되겠습니다. 도리는 우리나라 옛집에서 정면에 봤을 때 이 좌우 방향으로 보이는 목자가 되는 거죠. 반면에 보는 앞뒤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목재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지붕을 받치는 가장 중요한 두 부재, 나무 목재가 들보와 도리인 거죠. 이 수직으로 된 목재로 가장 중요한 게 이 기둥이라면 수평 구조에서는 보와 도리가 가장 중요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수원의 화성 행궁에 이 화령전 옆에 회랑, 복도가 있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구조로 된 건축물인데 지붕을 얹는 석가래가 한눈에 보이고요. 이 석가래와를 받치고 있는 게 도리, 둥근 도리가 보이고 이 도리와 직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치고 있는 게 들보, 그리고 이 들보와 도리를 받치고 있는 게 기둥이 되겠습니다. 부석사 조사당 내부를 보면 기둥 위에 대들보들이 놓여 있게 되고요. 이 대들보 위에 석가래를 받치는 도리들이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한국고건축박물관 예산에 있는 곳에 보면 옛 건축들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양이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 머리를 가로질러 놓은 나무란 뜻에서 이것을 좌우 방향으로 볼 때는 도리를 가리킬 때도 있고 전후 방향, 측면의 전후 방향으로 볼 때는 들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양자가 도리라는 뜻도 되고 보란 뜻도 두 가지 다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리의 종류들을 살펴보면 지붕의 용마루 아래 놓이는 가장 위에 놓이는 도리를 종도리라고 합니다. 마루종, 으뜸종자를 써서 종도리.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중간에 놓이는 도리가 위에 중간에 있는 상중도리, 밑에 있는 도리 하중도리. 그 다음에 기둥 위에 놓이는 기둥 중심에 놓인다고 해서 주심도리. 이렇게 도리들이 종류가 있습니다. 자, 기둥 위에 그 중심에 놓이는 돌이 주심도리가 있고요. 가장 위에 마룻도리, 종도리가 있고요. 그 중간에 있는 도리는 중도리, 가운데 중자를 쓰죠. 그 다음에 외목도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기둥 중심에 놓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심도리 또는 처마를 받친다고 해서 처마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마루종자, 으뜸종자를 써서 종도리, 그래서 우리말로 마룻도리 또는 마룻대라고 하고요. 가운데 위치한 중간에 위치해서 중도리. 도리가 7개인 측량과 칠량집의 경우는 이 중간 도리가 위아래로 놓이기 때문에 상중도리, 하중도리가 됩니다. 이 주심도리, 처마도리 바깥쪽이나 안쪽에 무게를 더 받치기 위해서 출목도리, 도리를 하나 더 추가로 놓는데 이런 거를 외목도리, 바깥쪽에 있는 외목도리, 그 다음에 주심도리 안쪽에는 내목도리라는 도리들도 있습니다. 삼량가, 오량가, 칠량가. 자, 옛집의 구조들을 표현할 때
이 돌이 3개, 3줄로 조립하여 구성한 이런 가구된 형태들 삼양가, 3개의 도리로 가. 이때 가자는 가구, 조립됐다는 거죠. 이런 집을 삼양가라고 하고요. 도리가 5줄, 이렇게 5개 도리로 된 집을 오량가 형식의 집이라고 하고요. 7개 도리로 된 집을 칠량가 형식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때 3량가, 5량가, 7량가 할 때 량은 들보가 아닌 바로 이 도리의 개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화성행궁에 있는 득중정의 측면 모습입니다. 마루가 보이는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곳에 보면 옆에서 봤을 때 보이는 보방형에 보이는 이 들보가 있고요. 들보 위에 도리가 주심돌이 양쪽 기둥 위에 있고 가운데 종돌이, 도리가 딱 3개가 보이죠. 그래서 바로 삼양가 구조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부석사 조사당 그 내부에서 본 모습이죠. 네, 가장 기둥 위에 대들보가 있고요. 그 위에 종보, 들보죠. 그리고 기둥 위에는 양쪽에 주심돌이, 처마돌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중간에 있는 돌이 중돌이가 있고, 가장 위에 종돌이, 마룻대 종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도리가 지금 5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5줄로 된 오량가, 5개의 도리로 가설된 집이 되겠습니다. 자, 옛 한옥 건축의 이제 모형도인데요. 이 왼쪽 부분 형태와 오른쪽 부분 형태가 좀 다릅니다. 왼쪽은 이제 양쪽에 주심도리가 있고 가운데 종도리, 이렇게 도리가 3개 있는 형태의 대들보, 들보는 이제 대들보만 있는 삼양가로 왼쪽에 삼양가를 했고요. 오른쪽에 이제 정면 방향에는 이제 오량가입니다. 주심도리, 중도리, 종도리가 있고 반대편에 다시 중도리, 주심도리, 도리가 5개로 이루어지고 보는 대들보가 있고 그 대들보 위에 다시 들보, 종보가 있는 이런 형태로 오량가. 그래서 요거는 집 한 채를 오량가의 왼쪽에 부소, 사랑채 부분 같은 경우를 이렇게 삼양가로 결합해서 만든 구조입니다. 오늘의 집 이야기는 무려 5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지닌 경주 양덕마을에서 시작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된 유서 깊은 귀한 마을이라네요. 산림채와 행랑채 그리고 사당이 주공간으로 이루어진 이 집은 500여 년 전 손소라는 인물이 양동 처가 마을에 정착을 하면서 지은 손씨 가문의 대종가 서백당입니다. 양동 마을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살림집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이 원래는 서인백이란 말이에요. 참을인자를 100번 쓰다. 서백이잖아요. 참을인이 없는데? 예, 그 인자를 생략한 거겠죠. 당태종 때 고사에 보면은 장공예라는 사람이 한 집에 뭐 9대인가 7대인가가 같이 대가족이 살았는데 당태종이 지나가다가 이 많은 식구들이 살면서 어떻게 화목하게 사느냐 하니까 참을 일자를 100번 쓰는 마음으로 산다. 근데 거기서 연유해서 아마 서백당이라는 걸 따온 것 같아요. 서백당이 지어진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남녀가 유벌하다지만 특이하게도 안채와 사랑채가 한 건물에 있었는데요. 네모난 안마당을
부엌채, 안채, 사랑채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큰 살림을 관장하는 종가집으로는 드물게 삼냥집으로 소박한 크기지만은 위엄과 격조가 느껴집니다. 대종가다운 서백당만의 매력은 과시하지 않는 데 있답니다.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 뭐냐면은 일체의 장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보통은 이제 저런 대갓집이면은 겹쳐마라 그래가지고 석가래 말고 부연이라고 하나 더 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이제 장식들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냥 호처마.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장식이 없이 그냥 다 단아하게 딱 만들었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기품이 있는 집 느낌이 나요. 자타가 공인하는 조선 최고의 명문가였고 상당한 재력도 겸비했지만은 과시와 허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집은 시종 단정하고 소박하죠. 다음은 여강 이씨의 대종가 무첨당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확 트인 시야에 드러나는 집. 서백당과는 사뭇 다른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서백당의 맞은편 골짜기 물봉골에 자리한 무첨당. 이곳도 사당을 비롯해 공간 구조는 간결합니다. 서백당보다 한 세기 뒤에 지어진 이 집은 손소의 외손 이연적의 본가인데요. 그의 아버지가 집을 짓고 후운날 그가 별당을 증축했다죠. 옛 선조들의 가르침과 정신이 깃든 이 집에서 그는 그 뜻을 기리며 종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래 보시다. 회재 선생님 댁에 오니까 또 이렇게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르죠. 네. 굉장히 다르죠. 가정집의 건축물로서는 너무 화려하죠. 굉장히 센 느낌이 들어요. 그 화려한 이유가 이제 당시에 본다면 이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집에 지을 수 없는 건축물이에요. 화려한 형식을 지어진 이유는 회제할배의 제사를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허락된 거죠. 그래서 이 집에 대한 호칭의 첫 번째 호칭은 제청입니다. 제청. 제청. 대청이 아니고 제청이 첫 번째 호칭입니다. 이 집에서 주목할 공간은 바로 대종가의 위엄이 느껴지는 별당인데요. 오량으로 폭이 넓고 살림집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화려한 부재와 장식도 눈에 띕니다. 평범한 손씨의 대정가와는 대조적이죠. 또 기역자로 꺾어지면 나타나는 누마루에서도 무첨당만의 화려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계산난간이라고 되게 화려한 난간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닭 발같이 생겼다고 해서 계산난간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게 이제 근데 요건 연꽃무늬예요. 이 모양은 약간 이제 닭 발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 연꽃 위에 이제 이 봉을 얹은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약간 이렇게 휘어서 이게 이제 앉아 있을 때 딱 여기다 걸치고 걸치고 이렇게 딱 약간 여유가 있죠. 바짝 이렇게 붙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화려한 난간입니다. 주춧돌을 깎은 주춧돌에는 네모난 지방이고 천원 지방. 그러니까 이 기둥이 둥그러서 원이고 여기에 이 계좌 요거는 구름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천상계라 는 얘기예요. 노마루의 전체적인 느낌은 물론 서백당에서 보았던 사랑마루의 단조롭고 평범한 평난간하고도 뚜렷한 차이가 보입니다. 향단은 양동마을에서는 물론 두 가문의 집을 통틀어 가장 크고 개성이 뚜렷한 건축물로 손꼽습니다. 관직에 있던 이연적이 노모를 모시는 동생에게 지어준 대저택이죠. 특히 어머니의 방을 중심으로 설계했다는 향단.
안채로 가려면 마당으로 올라와 새길을 따라가야만 하죠. 미로 같은 길을 걷다 보면은 안채를 만나게 됩니다. 보이네. 안채고 여기 마당, 앞마당. 아, 야, 이렇게 큰 집에 앞마당이 요만. 요게 다예요? 네, 저쪽에는 또 있는 게 아니고? 저기는 이제 부엌 마당 하나 조그만 거 있고. 아, 이게 요 사이즈가 앞마당? 한 개가 더 있어요. 어머니를 위한 집이라면서 정작 이 앞마당을 이렇게 작게 만든 의도가 궁금한데요. 어머니 방 문을 열면 이게 여기 메인 센터야, 센터. 어머니 방에서 이 통해서 이렇게 보이죠. 뷰가. 네. 어머니 방은요, 문이 세 방향으로 있어요. 아들채로 향하는 문이 있고, 며느리 방하고 통하는 문이 있고, 이 앞쪽은 이제 마루 전면에 있는 대청으로. 뭔가 이렇게 쫙 보이죠. 아이고야. 개방감이 있어 답답하지 않은 설계. 어머니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엿보입니다. 이 집도 손씨 대정가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곳도 화려한 부재를 원 없이 썼습니다. 이게 이제 초입공이라 그러는데, 예, 입공도 이렇게 앙서로 해가지고 굉장히 날렵하게 입공을 했고, 저기 보면은 이제 파련대공이 아이고. 굉장히 화려하게 초각을 했고, 향단만의 화려함과 특별함이 특히 돋보입니다. 조선시대의 타워 팰리스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성 같아요. 그러네요. 하나의 이 집은 이제 집이라기보다 하나의 성체, 어머니를 위해서 성체를 하나 만들지 않았나.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당시 유례 없는 독창적인 집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양동마을에서 본 삼양가 지붕, 지금 도리가 주심도리가 1-3 있고 가운데 종도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도리로 이루는 삼양가, 아주 소박한 형태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량가 구조죠. 그래서 5개의 도리로 있는 좀 넓게 지는 이 부첨당 경우는 훨씬 더 규모가 있는 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옛 건축물들이 구성되는 것을 3D 구성법으로 보여주는데요. 초석 위에 기둥이 세워지고 기둥 위에 이제 부속 나무 재료들 도리와 들보가 얹어지고 들보 얹어지고 그 위에 도리 그리고 마지막에 석가래가 얹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장이라는 분의 그 스케치형에 나오는 종로구 서촌에 이제 한옥을 짓는 상냥식 장면을 스케치한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마룻도리를 마지막에 이제 올리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모든 이제 기둥 세우고 대들보 올리고 그다음에 그 돌이 얹어서 석가래까지도 얹고 마지막에 이 모든 건물 가구를 설치한 다음에 이 기본 골격을 세우는 마지막 단계에 맨 위에 마룻도리를 올리는 이런 것을 상량이랍니다. 올릴상, 들보량, 여기서는 마룻대를 하면 마룻대량. 그래서 기둥에 볼을 얹고 그 위에 처마돌이, 중돌이를 걸고 맨 마지막에 마룻대를 올리는. 그래서 이런 거를 상량이라고 하고요. 상량이라는 말 자체가 마룻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상량을 할 때 이제 의식을 치는데요. 이것을 상량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상량문을 써서 그 상량을 축복하는 글을 써서 글을 쓰는데 이걸 상량문. 이 상량식은 그 상량 그 마룻대 밑에 부분에다가 이제 상량묵서 붓글씨로 상량묵서를 쓰고 미리 작성한 그 상량문을
보관하는 의식이 이제 정식 의식입니다. 이것이 중심을 이루는데 이 상냥묵서는 대청마루의 그 이제 가장 가운데 있는 종돌이 아랫부분에 장여라는 부속 재료를 그 아랫면에 그 집을 짓게 된 이제 상냥한 날짜를 기재하는 것을 상냥묵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연도는 육식갑자나 뭐 단기 또는 서기 이런 날짜들을 기재할 수 있고요. 요즘은 한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상냥묵서의 위쪽과 아래쪽, 앞쪽과 뒤쪽에는 거북귀자나 용자를 기재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화마, 즉 불 조심을 나타내는 거죠. 화마 등 이런 악재로부터 집을 보호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냥문서가 이제 쓰여진 그 위쪽 반대편에는 홈을 파서 그 안에 이제 상냥문서 종이에다 쓴 상냥문을 넣어 놓습니다. 이 상냥문을 종돌이 장여에 넣는 것은 집을 완전히 해체할 정도의 공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열어보지 못하게 하려는 집에 대한 소망과 함께 그러한 공사가 진행될 때는 처음 지었을 때 그 염원, 의지, 바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정성과 노력으로 집을 지었다는 의식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픽으로 본 이 광화문에 복원했는 상냥식에 보면 맨 그 용마루 아래에 마룻돌이가 있고 그 마룻돌이 밑을 받치는 장여라는 나무 부재가 있습니다. 그 장여 윗부분을 홈을 파서 그 위에 그 상냥함에 상냥문 종이에다가 적은 상냥문을 넣어놔서 담게 되고요. 요 장여 아랫부분에는 상냥묵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이 마룻돌이와 장여를 올리는 의식을 상냥식이라고 합니다. 상냥묵서의 실제 예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위쪽 앞쪽이 되고 여기 아래쪽이 되는데요. 요 위쪽에서 용자를 이제 반대쪽으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신축년 1월 4일 입주 상냥.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천상지 삼광, 왼쪽에 비인간지 오보, 마지막에 거북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냥문의 이제 일반적인 형식을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위에 이제는 용자를 반대 방향으로 썼고 아래는 거북귀자가 쓰여 있습니다. 신축년 1월 4일 입주 상냥. 신축년의 1월 4일에 입주 기둥을 세우고 상냥 종돌이를 올렸다. 천상지 삼광. 하늘 위에 천상의 삼광 세 가지 빛, 햇빛, 달빛, 별빛에 응답하여 비인간지 오복, 인간 세상의 5가지 복, 오복을 갖추게 하소서라는 바람을 적는 거죠. 이런 상냥묵서는 이 종돌이 장여의 아랫면에 그 집을 지은 지금 날짜,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상냥한 날짜와 이 건물이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적게 되고요. 위에 용자와 아래 거북귀자를 써서 화마 같은 것들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딸과 함께 상냥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세제 병자 윤 3월 22일 갑오 묘시 수주. 세제가 뭐야? 때는 병자년은 1936년도에 윤 3월 22일 그날이 이제 갑오일이 일진이라고 하는데 묘시는 아침 5시부터 7시 사이. 수주 기둥을 세우다.
기둥을 세우다. 이게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을 세운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 25일 그로부터 3일 후에 동이 왜 들어가 있어요? 동자는 여기 병자년 윤 3월이라는 말이. 병자년 저 해와 달이 그렇지. 같은 병자년 윤 3월 여기 같은 해 같은 달에 25일 날 그날이 정휴일인데 오시에 상냥했다. 동 25일 정휴 오시 상냥. 오시는 것이죠. 오시는 정오가 낮 12시잖아요. 11시부터 1시 사이 낮. 기둥을 올리고 기둥을 세우고 볼을 걸쳐주고 그 다음에 도리를 또 걸쳐주잖아요. 그 도리 중에서 제일 마지막 도리가 이 도리.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는 거지. 삼각형 모양으로 맨 위에 있는 도리를 종도리라고 그러는데 이 종도리가 딱 세워지면은 만들어지면 집의 틀이 세워지는 거지. 집의 틀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완성되는 날 여기다가 글씨를 새겨 넣는 거예요. 축좌라고 써졌네. 축좌. 하는 거예요. 자축. 그러면 자시가 0시에 축시는 1시. 1시 방향. 그러니까는 축 방향으로 등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 방향으로 등을 지고 있고 그리고 7시 방향을 보고 있어요. 그렇지. 7시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 여기서는 축좌라고 그러는데 미향이라고도 해. 미 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남쪽에서 서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는 그런 각도예요. 그래서 약간 서쪽으로 기울어졌으면은 뭐랄까 지는 해를 끝까지 바라볼 수 있게 그 지는 해의 기운을 끝까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살짝 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가 유일객. 내 집에 한 분의 손님이 계십니다. 손님 한 분이 계십니다. 내 집에 손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정시해 중인 바다사람이라. 구함만장수. 많은 물을 입에다가 담고 있어요. 능멸화정신. 능이 화정신, 불의 기운을 소멸할 수 있다. 벌써 있어요. 물의 기운이 왕성해서 불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을 담은 글귀를 새겨놓은 것 같아요. 상냥문 앞뒤에는 거북구와 용용자가 씌어지는데 물기운으로 화재를 막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하다. 상냥문 이외에도 그 보에가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글씨야 그게 무슨 낙서지 낙서. 낙서처럼 생기고 마치 그냥 장난으로 해놓은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 보의 기둥의 두께, 보의 두께를 써놓은 것 같아요. 9구자, 마디 초자, 치라고 읽어요. 되게 치. 예, 그러니까 9치. 9치면 한 치를 보통 3cm 혹은 3.3cm 이렇게 읽거든요. 그럼 뒤가 27, 예, 27, 27, 그렇지. 그런 정도 이렇게 되는. 예, 그럼 제보자. 여기를 가상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그걸 깔게 쓴 거야? 그렇지. 급하니까. 급하다기보다도 이것도 드러나니까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지. 그리고 목수들 사이에서는 서로 알아보고 하는 거니까 아마 이런 글씨를 잘 쓰는 것도
그 대목수의 어떤 이 기량을 표현하는 것이 될 것 같아요. 누가 지은지 모르지. 글씨 멋지게 썼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치수야? 네. 한자 오픈 추측을 하는 거예요. 글씨가 애매해서 한자 오픈. 그러니까 한자 오픈은 약 31.5cm 정도 되니까 대략 뭐 그런 정도 이렇게 맞은 것 같아요. 가장 높은 데서. 네. 여기가 가장 높은 데하고 잠깐만 하고 여기 선하고 여기 맞추면은 잠깐만 가장 높은 데도 이렇게 올라가네. 대략 이 끝선하고 이렇게 맞추면은 31.5cm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여기 또 있잖아, 지수가. 육자로 보여? 여섯치. 육자로 보이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로 얼른 내려오려고. 그렇지. 이렇게. 마디촌자로 연결되지. 여섯치. 18cm 정도. 지금은 뭐 며칠을 몇 센치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생각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 86년 전 근처 산에서 목재를 구해 쓰임새에 맞게 지목하고 생김새에 맞게 다듬고 하나하나 짜 맞추어 지은 집. 목재를 자르고 다듬고 수치를 부적처럼 써내려간 목수들의 멋이 구석구석에 새겨져 있다. 상냥식을 할 때는 어떤 분위기였을까? 흙벽에 구구단을 새긴 소녀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시간 속에 켜켜이 쌓여있는 이야기들. 우리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이 집에 새겨넣는 중이다. 옛 한옥을 복원하신 분이 이제 86년 전에 썼던 상량문을 읽는 건데요. 거기 써 있는 것을 보면 세제, 병자, 윤 3월, 22일 갑오, 묘시, 수주, 동 25일 정유, 오시, 상량. 그래서 이 상량을 했을 때 내용을 그대로 때는 병자년 윤 3월 22일 갑오일에 갑오일 묘시에 수주, 입주라고 하는데 여기는 수주, 세울 수자인데요. 기둥을 세웠고 그래서 같을 동자는 같은 해 병자년이죠. 25일 정유일 오시, 정오, 오시의 상량 종도리를 올렸다. 내용. 거기 밑에 이제 이어지는 축좌라고 써 있는 것은 옛날 방위로 지금 이 상량 했을 때 집의 방향이 지금 축방향에 앉아서 미 방향을 바라보는 집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축좌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용용자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광지 천상지 상광 비인간지 오복 이런 일반적인 구절 말고 이 여기 상량 목소에는 아주 특별한 구절이 써 있는데요. 이제 한시가 써 있었습니다. 오가 유일객 정시 해중인 구함 만장수 능멸 화정신.
오가 우리 집에 손님이 한 분 계신데 발을 정자는 바로 이분은 바다 속의 사람이다. 구함은 입에 만장수, 만길되는 물을 머금고 능히 화정신, 화의 정신, 화의 불의 기운을 없앨 수 있다. 이 화재를 막기 위한 그런 염원을 한시로 표현해서 적어놨습니다. 여기 그 상냥문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용자가 위쪽에 있고 거북귀자가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는 좀 반대로 좀 돼 있긴 합니다. 거북귀, 용룡. 뭐 둘 다 용은 이제 그 물의 신, 동해 용궁, 그래서 물과 관련돼 있고요. 거북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물과 관련된 상서로운 증상들을 써놔서 화재를 막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 옛 그 목수가 이런 보라든가 도리, 장여 이런 것들에 이제 치수를 적어놓은 기록이 남아 있는 건데 9치 9촌, 그다음에 한자 5푼 1척 5분 보의 두께 표시로 6치 6촌이라고 이렇게 그대로 써놨던 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지고 건물에 그 단을 세워서 건물 세울 기단을 만들고요. 그 위에 기둥을 세우기 위한 밑에 받침 초석을 세우는 이런 기초 공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것을 입주라고 하고요. 그 입주 후에는 이제 그 기둥을 연결하는 들보 그리고 도리를 엮어서 가구를 합니다. 가구가 완성되는 마지막 단계를 종도리를 올리는 상량.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얼개, 뼈대가 완성된 게 상량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건물의 기본, 옛 건물 건축의 기본 골격들이 완성되는 것입니다.